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33회 때 나왔는데 이거는 뭐 해마다 출제됩니다. 민법에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주택임대차. 현업에 나가면 주택임대차 중개가 가장 많습니다. 매매보다 주택임대차 중개가.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주거용 건물인데 이때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요. 오피스텔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입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적용됩니다.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외국인도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도 적용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적용 안 됩니다. 대기업은 적용 안 되는데 중소기업,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적용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 매입 임대주택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LHS 미분양주택 매입해라 이런 걸 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분양주택 매입해가지고 다시 세를 놔요. 전세임대주택 해가지고 전세임대주택 치보면 LH 들어가 보면 좀 저소득층인 경우는 거의 전세금 90% 이상 LH에서 대줘요. 뭐 한 세입자는 조금만 있으면 돼. 한 5% 정도만. 그러면 LH에다 이자만 내면 된다고 한 2% 정도, 이자 한 2% 정도 될 거예요. 저도 그걸 중개해봤는데 현업에 있을 때 건물주들은 임대인들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LH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게. 이건 매입 임대주택이 아니고 그냥 좀 전에 말한 건 제가 매입 임대주택이고 지금 이거는 전세 임대주택이네. 전세로 LH가 전세 얻어가지고 다시 세입자한테 월세를 그냥 이자만 받는 거예요. 그거는 전세 임대주택이라고 하네. 전세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호받아야 임차인이 보호받아야 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죠. 그 전차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 세입자는 LH 전세 임대주택. 그리고 계약서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 임대인 이렇게 적습니다. 임대인은 그냥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LH가 들어갑니다. 임차인은 LH. 그 다음에 입주자 이렇게 적더라고. 입주자 이게 입주자가 전차인이 되겠죠. 우리 법적 용어로 말하자면. 근데 입주자 이렇게 계약서 적더라고요. 입주자가 그냥 사는 사람이 되겠는데 그럼 임차인이니까 나중에 이 임차인이 보호돼야 전차인도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도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뭐 IH, 인천도시공사 이런 거 다 적용이 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해봤는데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무보정 월세 이런 거 계약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시 사용 임대차, 이행각서 이런 거 적어요. 그럼 3개월간 계약한다고 3개월간 보증금 없고요. 3개월 계약했는데 월세도 안 내고 최단기 존속기간 2년간 버티겠다고 하면 골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시사용 임대차, 즉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죠. 눈물의 폐업 처리해가지고 뭐 한 달만 한다 이런 거 써붙여놨잖아요. 그런 거는 최단기 존속기간 보장해 줄 필요 없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 특약으로 주인이 만약에 3개월 동안 월세도 안 내고 방 안 빼면 주인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놓더라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도 넣어요. 그럼 그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자력구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짐 치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명도 소송해가지고 성소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해야 된다고요. 자력구제는 안 된다고요. 그 판례가 있어요. 상가 월세 안 낸다고 주인이 그냥 간판 떼버리고 셔터 내려버려서 장사 못하게 대법원까지 가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어요. 근데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아도 그렇게 해가지고 세입자 내보냈어요. 안 그러면 내보내기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주인들이 그냥 치워버리고 새 놔버립니다. 다른데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소송할까 말까요? 소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 동포들은 월세 잘 내요 안 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잘 냅니다. 잘 내요. 통계를 보면 잘 내긴 잘 내요. 다만 조금 지저분하게 하고
사람 여친 남친 잘 데려오는 경향은 있어요. 사실 그 뭐 처음에 혼자 산다 해놓고 그래서 특약으로 주인이 절대로 여친 남친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강아지도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반드시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경비 줄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여친이 남친인지 배우자라 하고 또 좀 있다 보면 배우자 바뀌었어요. 그것도 누군지 잘 모르니까 아마 경비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월세는 잘 냅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기업 적용 안 되니까 대기업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회사 다닐 때 대기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저기 대구에 쫓겨나서 대구에서 근무했는데 아파트는 얻어주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 그때 한 6천만 원인가 보증금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세 반환 보증보험,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 법인은 법인 장부에 기록만 하면 되니까 돈 떼먹은 것만 아니면 뭐 위반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험료 나가더라도 무조건 보험 가입하면 나중에 보증금 안 주면 보험회사에 대신 돌려주죠. 지금 앞으로 허그에서 보증 서는 게 이제 좀 빌라 같은 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요. 조금 더 강화했더라고. 워낙 빌라왕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허그가 떼인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전세 보증보험 들었다가. 허그가 뭘 허그라고 그래요? 허그 HUG 하우스 주택도시보증기금이죠. 주택도시보증기금. 이 허그에 가입하거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법인 대기업이라면. 그러면 나중에 떼이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험가입을 거절하면 그런 건 특약으로 넣으면 되겠죠. 보험가입이 거절되면 계약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다 돌려주기를 한다, 이런 건 내야 되겠죠.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 너무 위험하면 안 받아줘요. 인수를 거절해요, 보험회사에서. 자, 594에서 595인데요. 최단기 존속기간은 주택은 2년입니다. 상가는 1년입니다. 농지는 지난주에 3년이었습니다. 최단기. 농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인 경우는 5년이었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이번에 우리 강의 노트 그 인쇄돼서 나오는 게 요게 맨 밑에 필기할 수 있도록, 메모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뒀어요. 여기다 그 노트에다 요거 지금 강의 노트 나오는 거 주문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필기하시면 된다고, 따로 노트 안 해도 되고. 여기는 인기가 없는데 이 책이 다른 데서 출판사에서는 이게 제가 썼던 책 중에서 이게 최고 인기가 있고 이게 최고 많이 팔렸어요. 책이. 이게 강의 노트, 이게 PPT 교환, 이게. 여러분들은 저를 이 강의 교환이 좋은 걸 몰라주니까 좀 섭섭하긴 한데 뭐 알고는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알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거는 뭐냐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는. 예를 들면 1년 계약했으면 임차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1년 6개월 짧게 하는 게 좋죠. 그럼 만약에 1년 계약했으면, 보통 오피스텔 같은 거, 원룸 같은 거는 1년 계약 많이 하죠. 1년 했으면 세입자는 1년 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2년 했으면 만약에 1년 만에 나가려고 하면 주인은 남은 1년분 월세 다 까고 공제하고 내줘도 됩니다. 그 주로 지금 현업에서 보면 이게 2년 계약 해놓고 1년 만에 나가거나 하면은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라고 하죠. 복비는 네가 내고 나가라,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현 세입자가, 이게 원래는 누가 내야 돼? 중개보수라는 거는 계약 당사자가 내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지금 세입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당사자가 아니라 집주인하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럼 새 임차인하고 이 두 사람이 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미리 2년 계약해놓고 미리 나가면 주인이 내야 될 걸 현 세입자가 대신 내주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주인이 내야 되고 현 세입자가 내주는 건 없다.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복비는 네가 내라, 못하겠는데요 하면, 그래 알았다, 못하면 내가 그럼 1년분 월세 다 까고 이거 가지고 내 중개보수
낼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인 입장에서 그 주인이 오히려 봐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월세는 안 받을 테니까 네가 복비를 내라 이렇게 한 약정은 효력 있습니다. 그 세입자는 그렇게 복비를 대신 내주더라도 빨리 나가는 게 낫죠. 1년분 월세 내려면 그럼 전세면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공제해버리면 된다고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짧게 하는 게 좋다고.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2년 보장해 줄 거 2년 하는 게 낫겠죠. 짧게 해놓으면 나간다고 하면 내줘야 되니까. 최단기 존속기간 1년입니다. 기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거 서로 본다. 돈 안 내주면 안 나가도 된다고. 2년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 안 내주면. 근데 현실적으로 주인이 돈 잘 내줘요 안 내줘요? 딱 계약기간 끝나면 안 내주던데요. 아니 뭐 지금 좋은 사람 못 만났는가 보네. 거의 안 내줘요. 왜냐면 뭐 새로운 세입,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역전세잖아요. 그 예를 들면 지금 3억에 전세 들어왔는데 지금 시세가 2억밖에 안 해요. 1억도 못해서 내줘야 되는데 지금 금융기관에서 전세 반환을 위한 대출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내주는 사람 잘 없다고. 다른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그거 받아가지고 줄게 이렇게 해요. 이론적으로 내줘야 되는데 그거 뭐 안 내주면 어떻게 해야 돼? 법대로 하려면 소송해가지고 명도소송해가지고 명도소송이 아니라 본연금 반환 청구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경매 넘겨가지고 강제 집행해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그 강제 집행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려요. 소송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의 현실적으로는 그냥 기다리고 있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참 이게 어렵더라고. 저도 옛날에 이거 보니까 아파트 입주는 해야 되는데 지금 주인한테 돈 내달라니까 뭐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다 쓰고 없는데 지금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이러니까 미치겠더라고. 그 소송한다 해도 말이 쉽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내줘야 됩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내줘야 돼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그 최소한 주인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면 이게 4개월입니다. 4개월.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면 4개월 동안. 옛날에 이게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었죠. 법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한 달 전까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2달 전까지 이야기해야 된다고.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그리고 반드시 지금 주인 입장이라면 계약갱신요건 행사하고 2년 더 살 거냐, 이걸 반드시 계약갱신요건 행사할 건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갱신요건은 한 번은 언젠가는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자동 연장돼 버리면 2+2 해가 자동 연장되잖아요. 2달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되면 4년 살고 또 나가라고 하면 그때 계약갱신요건을 한번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은 반드시 계약갱신요건 행사하겠냐, 그걸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네, 계약갱신요건 행사하고 더 살겠습니다. 5% 올려주고. 이걸 반드시 받아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언젠가는 또 한번 행사할 수 있다고요. 전세나 월세가 2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지금 전세가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세 없어요. 전세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레버리지 이펙트, 지렛대 효과로 활용되어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점은 뭐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점일 수 있는데, 깡통 전세, 역전세 이런 거, 지금 빌라왕 같은 거는 집이 1000개가 넘게 있는데 죽었잖아요. 빌라왕 자살했잖아요. 자살한 이유가 뭐예요? 한 개 등기할 때마다 200만 원 받았대요. 세금 다 내고 그냥 200만 원 줬다고. 집을 하나 사면 200만 원 준다고. 사는 사람한테 자기 돈 한 개도 하나도 없이 무갭 투자, 갭 투자가 아니라 무갭 투자에 돈 하나도 없이 그냥 200만 원 주는 거예요. 건설업자들이 200만 원 받고 집을 전체 받았으면 20억 벌었다고요. 20억 벌고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종부세가 80억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20억 남은 거 빼도 60억 세금 더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낼 돈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세 사기가, 사기 수법이,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신축 빌라 같은 거는 건설업자가 건물 지어가지고 2억에 분양하려고 생각해서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세를 2억 5천에 전세 넣어버린다고. 그럼 전세는 사람들이, 개업공개사들 중에 일부가 거기 보조원이 가담해가지고 이거 전세를 나중에 받아 나오는 돈이다, 뭐 걱정할 필요 뭐 있냐 하니까 2억 5천도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는 2억에 안 사면서. 왜냐면 무주택 유지해가지고 새로 분양받으려고. 그 2억 5천에 전세 놓고 나면
팔아버린다고, 명의를 바꿔버린다고요. 노숙자나 이런 거 집 없는 사람, 그 빌라왕 이런 사람한테 명의를 넘긴다고요. 넘기면서 취득세 다 내주고 세금 다 내주고 또 200만 원 더 얹어준다고. 그러면 2년 후에 이 사람 빌라왕은 돈 내줄 돈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돈 한 푼도 없이 샀잖아요. 그 지금 팔면 2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2억 5천 내줘야 돼, 보증금. 깡통 전세잖아 이게. 집값보다 더 비싸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은 사기에 가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평생 편안하게 돈 많이 못 벌더라도 평생 하는 게 좋아요. 괜히 사기치 가지고 몇백억 벌면 그 뭐 감옥 갔다 와도 되지만 돈도 못 벌고 감옥만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해도 자동연장, 법정갱신,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 같은 말이에요. 법정갱신 같은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갱신됐다 이 말이에요. 자,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단 2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2달 월세에게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입니다.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연체돼야 됩니다. 50만 원씩 연체됐으면 넉 달 연체돼야 되겠죠.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자, 묵시적 갱신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내줘야 된다, 주인은.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이 머리 좋은 사람 딱 아파트 입주하기 3개월 전에 나가겠다 해지 통보해가지고 돈 받아 나간다 하는데, 그건 착한 주인이 딱 맞춰서 내주면 다행인데 못 내줄 가능성도 있죠. 이론적으로 내줘야 됩니다. 3개월 지나면. 자, 이게 주택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가지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신고, 이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그 임대차 2법은 손 보겠다. 즉 주택임대차 신고는 손 안 보고 이거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손 보겠다. 이것 때문에 전세가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개정할 동력이 상실됐죠. 지금 이거 가만 놔버려도 자꾸 전세 내려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세 올라가서 바꿔야 된다 했는데 전세가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아마 지금 당장 바꾸기는 힘들 거예요. 누구든지 집값 올라가면 자꾸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집값 내려가면 규제를 풀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대통령도 직선제고 국회의원도 다 직선제로 뽑으니까 국민들의 그 의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어요. 지금 뭐 난방비 이런 거 폭탄 많이 나온다, 전기세 많이 나온다 하니까 지금 약간 이제 안 올리고 조금 당분간 안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계약갱신 요구권, 아까는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법정갱신이고, 이거는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되는 경우입니다. 역시 임차인은 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세입자 같으면 먼저 계약갱신 요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세입자는 할 필요 없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연장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둘 다 아무 말 없으면. 그 주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고 살 거냐 이렇게 물으면 예 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물으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아요. 세입자가 먼저 나서가지고 2년 더 연장할게요, 갱신 요구할게요 할 필요 없죠. 세입자 입장이라면 자동 연장되면 2+2 2년 더 살고 이때 나가라고 하면 그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해도 되고 아니면 나가도 되고 세입자가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2년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최소한 5% 더 올려주고 계약갱신 요구하고 살 거냐, 안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망부로 임대차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임차인에게 제공한 경우, 불법 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다시 세를 놓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냥 고의 과실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면 모든 과실입니다. 중과실, 경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다 포함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대한 과실인데요.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있는 게 민법에 법률행위 취소할 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파산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중대한 과실로 파산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중대한 과실로 파산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4번 나옵니다. 중대한 과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모든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다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개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죠.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지 경미한지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대하냐 경미하냐 안 하고 그냥 시험에는 중대한 과실이다 경미한 과실이다 이렇게 지문에 나오겠죠.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다음에 미리 그 철거 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철거하는 경우, 이거 1년만 살고 재건축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살 거냐 이렇게 미리 계약할 때 말했으면 그 고지에 따른 경우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안전사고 우려 있는 게 뭐 안전등급 D등급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사회통념상 받아야 돼. 얼마나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 지금 재건축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뭐 한다는데 재건축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5년 이상 지금 끌어온 거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기는 하대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계, 존속, 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갱신 요구 거부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요. 직계, 존속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할머니, 정조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는 게 존속, 밑으로 내려가는 게 비속이죠. 자녀, 손자, 증손자, 고손자 비속입니다. 배우자 살겠다고 나가라 소리는 못합니다. 직계, 존비속이잖아요. 배우자는 포함 안 되죠. 내 배우자가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그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부부는 같이 사는 게 원칙이잖아요. 배우자 살아야 되니까 배우자 집 하나 더 그냥 여유롭게 하나 더 살게 해줘야 되니까 나가라. 안 된다고요. 상가인 경우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나가라 소리 못하죠. 세입자.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살아야 되니까 2년 더 연장 못 해주겠다. 나가라 할 수 있다고요. 세입자한테. 근데 거짓말 시켰어요. 지금 더 받으려고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거짓말 시키고 주인이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다른 데 세를 놓은 경우만 손해배상하고 다른 데 세 안 놓고 비워놓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다른 세입자 안 받으면 비워놓으면. 그럼 손해배상액이 뭐냐면 이 셋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3개월분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입은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령 월세 50만 원인데 지금 시세 올라갈 줄 알고 내보내고 더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시세가 푹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또는 오히려 지금 비워놨어요. 몇 달 비워놔도 계속 안 나가요. 그래서 그냥 40만 원 더 싸게 세를 줬다고요. 세입자 내보내고 거짓말 시키고 내보내고 주인이 산다고. 그럼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이거 더 싸게 받았는데 지금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꼭 한다기보다 할 수 있어요. 3개월분 환산월차임 15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환산월차임이라는 건 전세가 있으면 월세로 환산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차액 2년분 이게 뭐냐면 만약에 월세 5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을 올려받았다고요. 다른 새로운 세입자한테 현 세입자 내보내고 그럼 차이 나는 게 50만 원이잖아요. 환산월차임 50만 원이면 50만 원 곱하기 24개월분 2년분이에요. 2년분 1200만 원이죠. 실제 손해입은액 중에서 큰 걸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하려면 다른 데 세를 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직접 사는지.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전 세입자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세입자 입장이라면 주인이 직접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러면 주인 누가 사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름하고
알려주시고 언제부터 살 건지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너한테 그런까지 왜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사 갈 준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자로 주고받아야 돼. 말로 싸우면 요구하고 이러니까 문자로 주고받으면 그게 다 증거가 되잖아요. 문자는 소송하려고 하니까 그냥 출력해달라면 통신사에서 다 출력해줘요. 그거 제출하면 돼요. 근데 말로 한 거는 제출하려면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 안 되고 녹취록을 제출해야 돼요. 녹취록 작성하려면 몇십만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주고받으라고요. 그럼 나중에 그게 다 증거가 되니까 소송할 때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말로 통화하면 싸워야 되니까 욕하고 막 상대방이 욕하면 같이 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이 욕해서 나도 욕했다. 욕은 그렇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때리니까 나도 한 개 때렸다.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쌍방폭행 둘 다 처벌받아요. 둘 다. 상대방이 때리면 때렸습니까? 증거 수집하겠습니다. 한 개 때리십시오. 제가 녹화해가지고 형사 고소해야 돼. 폭행죄로. 난 때리면 안 되고요. 근데 그게 사람 감정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계약갱신 요구는 1회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상가는 뒤에 다음 주에 나오는데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주택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2년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정감할 수 있다. 정액은 5%, 20분의 1밖에 안 되고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감액 청구는. 이게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닙니다. 청구한다고 무조건 받아줄 의무는 없어요. 5% 올린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5% 올리면 거의 받아줍니다. 5% 올리면. 근데 무조건 5% 올리면 안 되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만 올릴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현실적으로 5% 올리면 다 받아주고 있고요. 감액은 거의 안 받아줍니다. 깎아달라는 건 잘 안 받아준다고 주인이. 요즘은 감액도 한다더라고. 주인이 오히려 이자 내줄 테니까 더 살아라 하고 이런데 지금 역전세라서도 내려갔잖아요. 지금 3억에 하던 게 2억밖에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거는 감액도 청구한다고 2년 더 살 테니까 그 대신에 깎아달라. 돈 없다, 내줄 돈 없다. 그럼 이자 나 전세자금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 내야 되니까 그럼 이자 내가 대신 내줄게. 한 달에 얼마씩. 오히려 역으로 월세 주는 거예요. 주인이 세입자한테. 자, 해지인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해지 못합니다. 상가의 경우 불가하다 이 말인데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 상가는 만약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4년이 더 연장돼요. 그러면 4년 장사해야 돼요.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2년 계약했다 2년 더 연장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세입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2021년도 계속 집값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전세 올라가고 해서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차이 나는 점을 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직계 좀비숙이 실제 거주하려면 계약갱신 요구 안 해줘도 된다. 자,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항력이라는 건 물권적 효력이죠. 이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만약 2년 계약 체결했으면 2년 동안은 중간에 1년 만에 주인 바뀌어도 새 주인한테 나 못 나가겠다 2년 계속 살겠다 하고 나중에 다 살고 나갈 때 주인한테 새 주인한테 보증금 내달라면 새 주인은 너 나한테 돈 준 적 있냐 무슨 돈 내달라고 하냐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그런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생겨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 제가 처음에 중개업에 가서 충격받은 게 비고란에 보니까 매물 올라와 있는데 세안고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세안고등학교 옆에 있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세안고 거래한다는 이야기죠. 갭 투자 전세 끼고 그럼 만약에 3억짜리인데 전세가 2억 끼어 있으면 실제 이거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1억만 주고 사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 내줘야 되니까 보증금 새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되니까 이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사를 다른 말로는 인도,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를 주민등록 같은 말입니다.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입니다. 소멸, 임차권은 경락, 경매에 낙찰되면 소멸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인수된다. 즉 지금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경매 말소 규정 권리보다 최선순위인 임차권은 인수된다. 경매 넘어가도 낙찰받은 사람한테도 안 나가고 버티면 된다. 못 나가겠다. 나 계약기간 동안 살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선순위 임차권은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 융자를 잘 안 해주죠.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으면, 대항력이 있으면.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5대 지주은행, 시중은행, 5대 농협, 중앙회, 뭐 국민은행 몇 개, 5개밖에 안 된대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이렇게 5개 또 뭔지 모르겠는데 5개밖에 안 된대. 그래서 이자 경쟁을 별로 안 해가지고 과점체제, 독과점이란 말 하잖아요. 과점체제이기 때문에 정부 생각은 뭐 급주는 것 같아. 이자 금리 내리라고. 안 그러면 은행 더 인간해줘가지고 지금 뭐 무슨 K뱅크 무슨 또 뭐 카카오뱅크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만들어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습관이 계속 쓰던 데 쓰지 그 카카오뱅크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 해야 되는데 잘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토스 이런 거 계속 막 그 토스 같은 거 참 편리하긴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해보면 편리한데 사람들이 잘 안 바뀌. 나이 많은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저도 나이 많아가지고 잘 안 바꿔요. 애들이 돈 달라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짜증나가지고 어떻게 막 이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통장으로 다시 보내려니까 막 짜증나 죽겠더라고. 이거 뭐 헤매고 지금 비밀번호도 생각도 안 나고 이러니까 또 그것도 짜증난다. 뭐 그것도 안 주니까 그냥 일단 고맙다. 다음에 또 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안 한다고 안 먹는다니까 다시는 안 주더라고. 이제 뭐 이건 안 먹는다니까 다시는 안 줘요. 못 먹는 줄 알고 부모는.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은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우선 면제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공정인 사무소, 등기소, 등기과, 동주민센터. 법조문에 보니까 동주민센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근데 우리 뭐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막 그런 이름은 지금 많이 다르죠. 법조문에는 지금 동주민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러면 이사 안 했는데 확정일자 도장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전입신고 안 했는데 그래 찍어달라면 찍어주냐고 안 찍어주냐고. 안 찍어주더라고. 옛날에 제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그래서 안 찍어주는 이유가 뭐냐. 법에 해주게 돼 있는데 안 되는 이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 제기할 테니까 서면으로 교부해달라. 그 이유를. 하니까 잠깐만요 해보고 알아보고 해주긴 해주더라고요. 잘 안 해주려고 그래. 동주민센터에서는 안 해주더라고 잘. 근데 등기소, 등기과, 뭐 공정인 사무소 가면 해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전입신고 하기 전에 은행으로 들어가야 그걸 보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주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잖아요. 지금은 동주민센터에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해줘요? 해봤어요? 제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 내부 뭐 규정에 의해서 뭐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해줘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물론 대항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이게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국무회의는 통과됐어요. 이제 아마 오늘 내일 공포될 거예요. 이렇게 확정됐고 뉴스에 보도자료에 나왔죠. 월요일 날 나온 것 같은데 월요일 날 뭐라고 나왔냐면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인가 해가지고 나왔어요. 아마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어제 이번 월요일 날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벌써 2달 전에 입법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 교환이 다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1억 5천이었어요. 1억 5천. 1,500만 원이 올랐어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전부 500만 원씩 올랐어요. 다 똑같이 옛날 우리 책에 있는 거에 비하면 우리 책에
607? 607 그 숫자 고치세요. 칠판에 있는 거 보고. 강의 교환 없으실 분은 이거 보고 고쳐놓으세요. 607페이지 맨 밑에. 607페이지 맨 밑에 고치면 돼요. 1억 5천이라고 돼 있죠. 거기는. 여기 1500 더하면 돼. 다 1500 더하면 되고 여기는 500 더하면 된다고요. 나누기 3이거든요. 나누기 3.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상 뒤에 끝다리를 잘라서 올린 게 아니라 절하 했습니다. 뒤에 끝다리를 잘라서 버려버렸어요. 반올림이 아니고 절하 100만 원 단위로.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고요. 서울에 1억 6,500 우리 책에는 1억 5천이라고 돼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전세 사기 예방 대책에서 발표했고요. 지금 국무회의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공포만 하면 돼. 대통령이. 아마 아직 공포됐다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안에 공포될 거예요. 이번 주 안에 이렇게 확정된다고요. 자, 과밀억제권형 세용화,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세용화, 김포는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과밀억제권형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과밀억제권역하고 군지역은 제외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요 위로 올라가는 거고 군지역은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이천하고 평택이 최근에 도입됐죠. 이천 평택이 규제지역이 아니어가지고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 이천 같은데 분양가 엄청나게 비싸요. 이게 레이크뷰 이거 한 6억 넘잖아요. 분양가가. 지금 금단 신도시인데 4억밖에 안 하는데 84제곱미터 똑같은 거. 금단 신도시인데 바로 역세권 초역세권인데도 4억밖에 안 해요. 4억대. 여기는 6억대. 그만큼 집값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예,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적용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중리지구는 분양하는지 모르겠는데 중리지구가 오히려 더 쌀 수 있어요. 저는 분양가 상한제 택지지구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거예요. 지구니까. 이천 평택도 뭐 GTX, A, C 다 연장한다. 지제역에 연장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천도 뭐 아마 GTX D가 이리 들어올지 아니면 A가 성남에서 이렇게 붕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월판선 이런 게 개통되면 아마 저기 원주, 강릉까지 다 연결될 거예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까지 우리 책하고 다릅니다. 1,500 올랐고 여기에 그리고 실제 받는 금액 500입니다. 500 올랐습니다. 다 전부 다. 그 밖의 지역 7,500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611페이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제도입니다. 611페이지 그 지금 칠판에 있는 것만 다 옆에 출제됐다고 돼 있잖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강의 교환에 만들었다고요. 잘 안 나오는 거는 그냥 참고로 교과서 보시면 되고 29회 31회 때 나왔는데 명령 등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고 설정 등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설정 등기는 민법 621조에 의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당사자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해. 임대차 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가능합니다.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빌라 사기 뭐 이런 거에 당한 사람 저 인천에 제가 살고 있는 분 저한테 자꾸 연락 와서 벌써 몇 년 전에부터 그 연락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살고 계속 살 수밖에 없잖아요. 돈 안 받고 나갈 수는 없고 계속 살고 있어야 되고 어디 아파트 입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나가면 되긴 한데 참 어려운 부분이죠. 등기해놓고 나간다고 해서 이게 돈을 다 받는다는 보장 없어. 경매 넘어가면 선순위 은행 융자 빼고 나면 받을 게 없다고. 왜냐면 은행 융자도 많이 받았어. 그 감정평가사들하고 짜고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2억밖에 안 되는 걸 2억 5천 넘게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버렸다고요. 한 2억 2천 이렇게 대출 받았으면 대출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죠.
자, 그래서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고요.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 유지되게 됩니다. 민법 621조 이게 설정 등기입니다. 설정 등기든 명령에 의한 등기든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안 되죠. 등기되어 있는 걸 알고도 들어왔다면 그건 보호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고 물론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6번 이게 시험에 나왔고 판례인데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해놨는데 또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등기 말소해주면 돈 돌려줄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정과가 한 번 있다. 돈 안 돌려줘가지고 등기했는데 또 돈 돌려달라니까 등기 말소해주면 돌려주겠다 해서 말소해버리고 안 돌려주면 골 아프잖아요. 한 번 신뢰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돈부터 먼저 돌려주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선의행을 해야 된다. 동시행이 아니고 판례입니다. 6번입니다. 6번. (613페이지) 사실혼 보호 등입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만약에 배우자가 한 명 죽고 이렇게 하면 혼자 남아있으면은 자식이 있으면 재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식들이 찬성해요, 반대해요? 왜? 하기 힘듭니다. 제 친구들도 재혼 못해요. 저도 이제 노인네니까 제 친구들도 다 못한다더라고요. 자식들 때문에 눈치 보고 아버지 나이를 처먹었다 소리 안 해서 나이 드셔가지고 그렇게 꼭 그렇게 여자나 밝히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야 더 못하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재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애인한테 여친한테 그냥 다 넘겨주면 되겠다. 다 넘겨주면 또 여친한테 버림받을 수 있고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다더라고요. 사실혼밖에 안 돼. 사실혼 그냥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그럼 살아라. 왜? 사실혼 하면 상속은 안 되거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한테는 상속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단 이게 주택임대차 임차권만 승계가 됩니다. 상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안 됩니다. 상가는 다른 거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상가는 돈이 있으니까 상가 얻어가지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노가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주택은 없으면 얼어 죽잖아. 살 데 없으면. 주택은 의식주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주택만 상속이 된다고요. 상가도 상속 안 되고. 우리 앞에서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 특례가 인정됐었습니다. 배우자는 명의신탁도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면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법률혼하고 사실혼하고 차이 나는 거는 혼인신고 안 하고에 달려있죠. 예,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 실제 제주도에 있었어요. 해양경찰 남자가 있었고요. 부인 유부녀가 있었어요. 유부녀는 지아비가 있는 여자를 유부녀라고 하죠. 남편이 있는 여자. 이게 유부남이었어요. 둘이 살다가 엄청 사랑했고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 몇 년 말했고 3년 동안 같이 살다가 애까지 낳았어요. 그건 죽어버렸다고요. 해양경찰이. 그러면 유족연금이 나오잖아요.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을 누가 받냐고요. 이 사랑하는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자분이 받냐 아니면 아직까지 서류상 이혼이 안 돼 있는 본처가 받냐. 누가 받냐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받아야 된다. 나만 사랑한다 했다. 애까지 낳았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사랑한다 했으면 그렇게 사랑하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왜 그 말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정리해라. 그러면 그분이 누구의 본체의 본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론, 이게 사실론이라고 하는데 사실론이 아니고 이는 불륜이에요. 불륜. 옛날 같으면 감옥 가요.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형사처벌은 안 받죠.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불법행위자 민법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바람 피워도 뭐 욕하고 하지도 못해. 그러면 오히려 더 상간녀가 더 따진다고. 네가 어떻게 못났으면 그 매력이 없으면 나한테 자꾸 찾아오면 나도 귀찮아 죽겠다. 네가 데리고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상간자한테 말해봐야 욕만 얻어먹는다고요. 자, 사실혼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두 승계, 상속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상속이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2촌 이내 임차인이 있고요. 그 임차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2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노부모 요양원에 모셔놓고 둘이만 살다가 죽으면 사실혼과 상속인이 공동승계합니다. 그런데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100% 상속인에게만 상속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분이 낸 시험에 여기에 대해서 논하시오 했는데 판례는 이렇게 제가 적었더니만 판사 애들 내가 다 가르치는데 내 말은 안 듣고 판사 말만 들었다고 빵점 이렇게 하더라고. 교수들은 그런 거 엄청 싫어해요. 판사, 판례. 우리 시험은 판례가 나오지 교수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는. 근데 대학 시험은 대학원 시험 논문은 판례 필요 없고 존경하는 교수님 견해여 하면 이 말을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가정공동 그래 이게 문제라고. 노부모 모시면 한 분도 상속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이 상속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모셔야 안 모셔요? 숨도 안 쉬고 안 모신다고 하는데 정지조건부 계약하면 되겠죠. 명의 넘기면 모실게 이렇게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면 돼요. 명의 넘기는 거는 이건 채권은 양도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되죠. 채권 양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양도하고 주인한테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내가 부인한테 넘겼다 임차권 나중에 부인한테 돈 주라 이렇게 하고 통지하면 된다고요. 채권 양도 통지 하면 돼요. 명의 넘기 주면 모실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미리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면 되겠죠. 모시다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X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2년 계약 체결해놓고 1년 만에 임차인 사망했어요. 그럼 남은 1년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남편 죽고 한 달 안에 도저히 이게 무서워 못 살겠다. 계속 꿈에 나와가지고 같이 가자. 심심하다. 저생이 같이 가자 하고 데리러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랑하면 무서워요.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무서워요. 사랑 안 하면 별로 안 무서워요. 사랑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한 달 안에 방 빼야 되겠습니다 하면 나가겠다 하면은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감 청구입니다. 정감 청구, 정액은 5%, 감액은 상한선 없고요. 정액은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립니다. 근데 감액은 횟수 제한도 없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에 10번도 감액해달라 할 수 있고 뭐 50% 깎아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깎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깎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했죠. 안 깎아주면 감액 청구 소송해야 돼. 근데 주인하고 맨날 소송하면서 계속 살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올리는 거는 최대 5%밖에 못 올리고, 물론 올리는 것도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아야 돼. 주변 세제 다 내려가는데 혼자만 올리는 건 안 되죠. 그 5%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례로 6%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4%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지금 기준금리 몇 %예요?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저도 지금 갑자기 모르겠는데 한 3% 가까이 될 것 같은데 2.5% 한번 추보세요. 기준금리 얼마인지 2.5% 정도 될 것 같다.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할이 10%잖아요. 그럼 1할이 아니고 여기 더 낮잖아요. 지금 기준금리 몇 %예요? 3.5? 그럼 5%라고 보고 3.5면 5.5%면 계산기 없으면 계산 못하니까 5%라고 보면 1억을 6%라고 봐야 되겠다. 1억을 6%라고 보면 기준금리가 그러면 3.5 4%라고 보고 더하기 2% 하면 6%라고 보고 6%면 얼마예요? 1억에 6% 하면 600만 원. 6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이죠. 50만 원. 그러면 1억을 월세로 돌리면 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기준금리를 4%라고 간주하고 계산. 시험에 기준금리 얼마인지는 안 물어요. 시험에 기준금리를 4%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준다고 사례를.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요.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잖아요. 좀 내려갈 수도 있죠. 또 시험 볼 때 올라갈 수도 있고. 정액비율 초과돼 지급된 차임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주어를 주의하셔야 돼. 주어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에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해야 된다. 단 합의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 안 해도 된다. 권리금 다음 주에 하는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정보 제공 요청 가능하다. 이해관계인은 단 인적 사항은 거래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주민등록번호 요청을 못한다고요? 단 뭐 요청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은 날, 전입신고한 날, 보증금 얼마인지 이런 거는 요청해가지고 아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세입자도 이해관계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개업공개사는 이해관계인 아닙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요청 못해요. 주인 동의가 없으면. 자, 임대차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우리 앞에 첫 번째 주에 했던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상가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원회가 600개 정도 있답니다. 그 이유는 전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 제도를 두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포함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였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한 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위원장은 호선이란 상호간에 선출하는 게 호선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고요. 교황은 추기경들 중에서 콘클라베에서 선출하죠. 그게 호선입니다. 호선. 우리 회장, 반장님은 여기 중에서 선출하는 거잖아요. 돈 좀 썼어요. 이게 선거 안 했어요. 회장. 반장 선거하고 이러면 요즘 초등학교 때 딸이 정교 회장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오라고 했는데 안 갔더만 엄청나게 구박하더라고. 오라는 게
왜 오라고 했는지 보니까 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가지고 엄청나게 요구도 먹었는데요. 돈 그래도 햄버거 이런 거는 사줘야 된다해서 사줬는데 되고 나서 되기 전에는 뭐 되기 전에 하면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호선이라고요. 회장을 회원 중에서 선출하면 호선이죠.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호선입니다.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그 다음에 이게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인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서로 차이가 나니까 임기 다 2년인데 분쟁조정위원회는 3년이고 연임 제한 없습니다. 앞에 했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도 연임 제한 없습니다. 아까는 1회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한 번 연임할 수 있으면 2년 더하기 2년 4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장 군수구청장 몇 번 연임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구청장? 시장 군수구청장 4년에 2번 연임할 수 있죠. 12년 할 수 있잖아요. 12년 시도지사라든지 2번 연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한 번 하고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푸티는 연속하는 거 안 되니까 그만뒀다 다시 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만두고 다시도 못해요. 중임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중임할 수 다시는 못한다. 한 번 하고 나면 영원히 못한다고요? 안 된다니까. 쉬었다가 하는 것도. 가짜 뉴스에 그 유튜브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제 유튜브나 보세요. 차라리 제 거. 그거는 법에 중임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나와요? 문재인 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시장 나갈라 했어요. 대통령 그만두고. 부산시장 나가는 거 가능하죠. 대통령 아니니까. 나가서 떨어지면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면 또 한번 좀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모든 보궐선거는 다 전임자 남은 기간인데 대통령만 새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궐선거 가지고 5년 또 새로 했잖아요. 남은 기간만 한 게 아니고. (4번에) 60일 이내 조정을 완료해야 됩니다. 단 3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조정안을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거의 주택임대차는 무조건 나오고 부동산 실명법은 최근 5년간 4번 나왔다고 4번. 그럼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계약 체결은 최근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계약 실무에 가면 중요하죠. 계약 체결하는 거,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행위 능력이 있는 거 확인하는 것, 이런 거 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남은 거 팔아먹고 이러면. 근데 시험에는 거의 최근에 나온 적은 없고요. 다만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경제적인 거는 대출금리를 할인해 준다. 법무 등기 보수를 할인해 준다. 그 다음에 편리한 거는 종이계약서 따로 보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 다음에 안전한 거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고 하니까 안전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요지법 금인받는 것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즉 10% 과태료 부과합니다. 계약서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금인받아야 됩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직계상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습니다. 금인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거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자간, 양자간 명의신탁, 이전형 명의신탁 같은 말이고요. 삼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같은 말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는 이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등기 명의신탁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 이 둘 중에 하나가 거의 시험에 민법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